러시아 부잣집 딸들이 한국에 단 3일 온다고? 부모들은 완전히 경악했죠. 아시아를 이해하기엔 너무 짧다면서 극구 말렸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없는 애들이 K-팝에 빠져서 무모한 짓을 한다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14명의 여고생들은 몰래 준비한 완벽한 계획이 있었어요. 천천히 조여오는 의심의 시선 속에서도 단 하나의 목표만 바라봤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 상류층 여고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모든 걸 뒤바꿔 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로 응원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의 목격자입니다. 2024년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한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14명의 여고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17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들이었죠. 이들의 가정은 모스크바에서도 손꼽히는 상류층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대기업 임원이거나 정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었고, 어머니들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들이었어요. 아이들은 둥글게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해외 수학여행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매년 여름방학에 유럽 문화권으로 2주일간의 교육여행을 계획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반장인 카테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침착하고 논리적인 학생이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 정확히는 서울이었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담임 선생님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시아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이 선택하는 해외여행지는 대개 파리, 런던, 베를린 같은 유럽의 전통적인 문화 도시들이었거든요. 안나가 태블릿을 꺼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자료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인구 밀도, 범죄율, 대중교통 시스템, 교육 수준, 기술 인프라 등의 통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이 넘는데 강력 범죄 발생률은 모스크바보다 현저히 낮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정시운행률은 99% 이상이고 지하철 노선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놀라운 정보들이었어요. 거의 모든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건 관광이 아니라 그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카테리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요. 다른 아이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임 선생님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3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리자가 설명하기를 자신들은 문화 체험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싶은 건 그 도시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덧붙였습니다. 박물관이나 궁궐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일상을 관찰하려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똑똑한지 알고 있었지만 이번 계획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부모님들께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회의가 급하게 열렸습니다. 14가정의 부모들이 모였어요. 처음 아이들의 제안을 들은 부모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를 이해하기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3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어요. 차라리 일주일 정도 가서 한국 전통 문화도 체험하고 오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카테리나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은 관광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구자로 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건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줄을 서는지, 밤에도 안전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유럽에도 잘 운영되는 도시들이 많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유럽의 도시들은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전통과 문화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70년 만에 이만큼 발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에요. 부모들은 점점 아이들의 진지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부모들이 조건부 동의를 했어요. 안전관리와 교육적 효과를 보장한다면 허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특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사흘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이들은 마지막 회의를 열었어요. 각자가 관찰할 분야를 나누고 기록 방법을 정했습니다. 카테리나는 대중교통과 도시 인프라를, 안나는 디지털 시스템을, 리자는 사회 질서와 시민의식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각각 경제 시스템, 교육 환경, 안전관리, 환경정책 등의 분야를 맡았어요. 그들은 매시간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짧은 인터뷰도 계획했어요. 물론 언어 장벽이 있지만 번역 앱과 몸짓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발견하러 떠나는 탐험가들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3일. 과연 그들의 예상대로 충분할까요? 모스크바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20대. 소녀들이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2024년 7월 19일 밤 아에로플로트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시각은 정확히 새벽 1시였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내내 흥분 상태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테리나는 수첩에 마지막 점검 사항들을 적어가며 준비를 마쳤고 안나는 휴대폰에 미리 다운받아둔 번역 앱을 확인했어요. 리자는 관찰 노트를 펼쳐두고 첫 페이지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공항 내부로 이어지는 통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명확한 안내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입국장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14명의 소녀들이 동시에 발걸음을 늦췄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예상했던 공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새벽 1시라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는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눈부시거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조명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공간 전체가 자연스럽게 밝게 느껴졌습니다. 카테리나는 나중에 기록에서 이것을 조명의 과학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피곤해 보이거나 짜증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직원들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승객들을 맞았어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소음의 부재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직원들이 확성기로 소리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안내방송은 적절한 음량으로 명확하게 들렸어요. 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일정한 속도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 표지판 덕분에 금방 방향을 잡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줄을 서는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거든요. 바닥에 그어진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줄이 형성됐고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켰습니다. 심사관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 여권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짧은 질문 몇 개와 함께 도장을 찍어주는 과정이 신속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졌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짓과 미소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가방을 찾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컨베이어 벨트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방을 찾으면 즉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가방을 잘못 가져가는 실수도 없었고, 분실물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어요.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아이들은 마지막 관찰을 했습니다. 검색 과정이 효율적이면서도 철저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규정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불필요한 검색은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테리나가 첫 번째 메모를 작성했어요. 시간 새벽 2시 30분. 관찰 내용 공항 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서. 특이사항 통제 없는 자발적 질서. 안나는 휴대폰을 꺼내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항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무기력함이나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자는 이미 두 번째 페이지에 기록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주목한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착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은 첫 번째 토론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결과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명, 안내 시스템, 직원 교육, 승객들의 행동 양식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질서가 억지스럽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가 감시하고 통제해서 만들어진 질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가 도착하자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승객들을 맞았고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를 친절하게 해줬어요. 운전도 안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첫 번째 관찰이 끝났지만 이미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카테리나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결론 공항에서만으로도 이 도시의 기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일상이라면 앞으로 2일 동안 무엇을 더 보게 될까? 아이들의 첫 번째 밤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인천공항에서 멈춰버렸지만 관찰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이동하면서 아이들의 관찰은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카테리나가 가장 먼저 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큰 캐리어를 끌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여성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어서 또 다른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혼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30대 직장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은 혼자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고생은 혼자서 면세점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의리자는 즉시 이 상황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젊은 여성이 새벽 시간에 혼자 공항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안전하지도 않았거든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여성들을 주시하거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여성들을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접근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성들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경계심을 갖거나 빨리 지나가려고 서두르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자연스러웠죠. 카테리나는 수첩에 또 다른 관찰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시간 새벽 3시. 관찰 대상 공항 내 젊은 여성들의 행동 패턴. 특이사항 완전한 자유로움과 안정감.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서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자란 그들에게는 젊은 여성이 혼자 다닌다는 것이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마치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리자가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태도도 주목할 만했어요. 남성 직원들도 여성 승객들을 대할 때 특별히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적이고 정중했을 뿐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거나 불필요한 친근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할 뿐 특정 개인을 주시하거나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젊은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직접 찍지는 않았고 공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담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러시아 친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지만 사진만으로는 이 분위기를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18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여고생이 혼자서 국제선 출발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해외여행을 혼자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여고생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지만 그들조차 특별히 걱정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을 성장의 증거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카테리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여성이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따져봤어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용기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리자가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CCTV 시스템이 매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감시의 목적이 아니라 안전의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CCTV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제공하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 내 조명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두운 구석이 거의 없었고 모든 공간이 적절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밝기가 과도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었어요. 안내방송 시스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안내가 나왔지만 위협적이거나 경고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젊은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아이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놀라움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한 분석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계산이 시작된 얼굴이었습니다. 카테리나가 메모를 정리하면서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의 안전 시스템은 억압적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이것을 사회적 신뢰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도 마음 놓고 혼자 다닐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자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물리적 안전시설, 사회적 규범, 법적 시스템, 교육 시스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결론지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아이들은 호텔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찰은 계속됐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서도 비슷한 광경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젊은 여성들, 새벽 운동을 나가는 여학생들, 24시간 편의점에서 혼자 쇼핑하는 여성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안전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이날 밤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젊은 여성이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회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라는 점도 확신했습니다. 카테리나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발견 진정한 안전은 제약이 아닌 자유를 통해 실현된다. 새벽 4시 30분,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라탔습니다. 호텔까지는 약 1시간 거리였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아이들의 눈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진짜 관찰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거든요. 공항철도 플랫폼에서부터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승차 대기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두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카테리나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사람들의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이 문 앞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히 표시된 위치에서 기다렸고 전동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위치를 유지했어요. 전동차가 도착했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어요. 아무도 밀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릴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야 탑승이 시작됐어요. 리자는 이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승차 순서도 완벽했어요. 줄 서서 기다린 순서대로 차례차례 탔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지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휴대폰 통화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사용했어요. 공공공간에서의 예의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관찰한 것은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영명 안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안내 방송의 톤이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정중한 안내였어요. 승객들을 존중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아이들은 더 복잡한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환승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유지됐어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도 사람들은 침착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 영무원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영무원들도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카테리나는 특별히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쪽에만 서서 다른 쪽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뒀어요. 이런 규칙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의 동선 설계도 놀라웠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통로가 설계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리자가 발견한 것은 청소 시스템이었습니다. 역사 내부가 매우 깨끗했는데 청소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내부에서 아이들은 더욱 세밀한 관찰을 했습니다. 좌석 배치, 손잡이 위치, 노선도 디자인 등 모든 것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임산부를 배려하는 승객들, 큰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시민들. 모든 것이 강요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안나는 이것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리적 환경과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경,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하철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는 유지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지 않았고 다른 승객을 배려했어요. 심지어 가장 붐비는 시간에도 큰 소란이나 충돌은 없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이 시간대의 관찰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라고 판단했어요. 리자가 주목한 것은 정보 제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제공됐고 지연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짜증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정확한 정보 제공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이었지만 아이들이 얻은 정보는 방대했어요. 각자의 관찰 노트는 이미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은 첫 번째 정리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첫째, 이 도시의 질서는 억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의에서 나온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가 강제로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스템이 사람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물리적 환경, 안내시설, 정보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효율성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배려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여기선 통제보다 합에 같다고요. 다른 아이들도 이 표현에 동의했어요. 실제로 어떤 강제적인 통제도 보지 못했거든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이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수첩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핵심 발견 도시가 사람을 가르친다.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행동을 유도한다. 질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다. 호텔방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첫 번째 밤의 관찰을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2일 더 남아 있었고 낮 시간의 서울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리자는 창문을 통해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교육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감탄스러웠어요. 오후 2시, 아이들은 몇 시간의 수면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울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들의 표정은 한층 더 진지해져 있었어요. 새벽에 경험한 것들이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호텔 근처의 편의점이었어요. GS25라는 간판이 보이는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은 놀랐어요.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매장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 고객인 그들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몸짓과 미소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됐어요. 카테리나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상품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식품부터 생활용품, 심지어 간단한 의류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작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리자는 결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어요. 현금, 카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셀프 결제 시스템도 있었는데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인데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매장의 24시간 운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이 편의점은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된다고 했어요. 새벽 시간에도 명절에도 심지어 악천 후에도 문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 늦은 시간에 급하게 뭔가가 필요할 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음 목적지는 24시간 카페였습니다. 스타벅스와 함께 로컬 카페도 있었는데 둘 다 밤늦게까지 운영된다고 했어요. 오후 3시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특별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서로 방해하지 않았어요. 카테리나는 이런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집도 사무실도 아닌 제3의 공간이 24시간 제공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큰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리자가 관찰한 것은 사람들의 시간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자신의 페이스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밤늦게까지 운행된다는 것이었어요. 막차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연장되어 있었고 일부 노선은 새벽까지도 운행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컸어요. 사람들이 밤늦게 외출해도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대중교통이 제한적이어서 젊은 여성들이 혼자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안나는 이를 시간의 민주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에 관계없이 도시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이죠. 밤 9시경 아이들은 24시간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이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서점에서 만난 광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서점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카테리나는 이것을 지적 접근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언제든지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환경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은 24시간 찜질방을 경험했습니다. 드래곤 힐스파라는 곳이었는데 새벽까지 운영되는 복합 휴식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밤늦게 와서 쉬고 가거나 아예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또 다른 측면의 24시간 문화를 경험했어요. 단순히 상업시설이 밤늦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문화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24시간 시설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아이들은 24시간 편의점에서 간단한 야식을 사 먹었습니다. 컵라면과 김밥, 음료수 등을 구입했는데 모든 것이 신선하고 깨끗했어요. 심야 시간에도 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도시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이를 시간적 여유라고 명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도시 전체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더 나아가 이것을 시간에 쫓기지 않는 안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도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죠. 새벽 2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은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안전해 보였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자는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4시간 도시는 단순히 시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 자체를 바꾼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시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아이들은 첫째 날의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이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카테리나는 수첩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핵심 발견 24시간 도시는 시간을 민주화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리듬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이 예상보다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첫째 날이 끝났지만 아이들의 관찰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24시간이 만든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2024년 7월 21일 아침 9시 호텔 조식당에서 아이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관찰과 경험이 그들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카테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어요. 서울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왜 모스크바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지난밤 그들은 각자의 관찰 노트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모든 시스템과 질서들이 모스크바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복잡한 기술이나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리자는 밤새 생각해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모스크바의 물리적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인구 밀도, 경제 수준, 기술 인프라 등을 고려해봐도 모스크바가 서울보다 떨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모스크바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안나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만 봐도 모스크바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역사적 가치나 건축미 면에서는 서울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대화는 점점 더 분석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된 것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자발적 질서와 배려, 문화가 모스크바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민족성의 차이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카테리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시스템 설계의 차이라는 것이었어요. 서울의 모든 시설과 서비스는 사용자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모스크바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았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에서는 승차 대기선이 자연스럽게 줄 서기를 유도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그런 표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의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리자가 두 번째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보 제공 방식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도착 시간, 버스 운행 상황, 날씨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됐어요. 모스크바에서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안나는 이것을 신뢰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본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공식 정보보다 개인적 경험이나 소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 번째로 논의된 것은 24시간 문화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도 밤늦게 운영되는 시설들이 있지만 서울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젊은 여성이 새벽에 혼자 다니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아이들의 관점이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이 특별한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스크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도시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초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이를 시스템 실패라고 정의했습니다. 모스크바가 가진 자원과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왜 서울만큼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시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대화의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서울에 대한 찬사보다는 모스크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리자가 핵심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문제는 개별 시설이나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서울은 시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인 반면 모스크바는 관리의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이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민이 고객이고 공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자라는 관계가 명확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그 관계가 모호했습니다. 때로는 시민이 공공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후 시간에 아이들은 서울의 관공서를 방문해 봤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들의 분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줬어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친절하고 정중했어요.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노력했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카테리나는 이것을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봤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시민이 관공서에 가는 것을 마치 부탁하러 가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시민이 당연한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이들의 결론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울과 모스크바의 차이는 발전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라는 것이었어요. 도시를 누구를 위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관점이 달랐습니다. 리자는 이를 시민 중심 vs 행정 중심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서울은 시민의 편의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 모스크바는 행정의 효율성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안나는 더 나아가 이것이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시민들이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아이들은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모스크바도 서울만큼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수첩에 이날의 핵심 결론을 적었습니다. 우리 도시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 중심으로 사고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이날 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감탄보다는 모스크바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희망이었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셋째 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개혁가의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24년 9월 모스크바로 돌아간 지 2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카테리나가 편집한 10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이 서울에서 발견한 것들. 영상은 화려한 관광지나 케이팝 콘서트 장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천공항의 조용한 새벽 풍경으로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 깨끗한 화장실, 정확한 안내 방송. 일상적이고 평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나레이션이 특별했어요. 아이들의 관찰 노트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담겨 있었거든요.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보고서 같았습니다. 우리가 놀란 것은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일시에도 안전하게 혼자 다닐 수 있는 젊은 여성들, 누군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질서,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영상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시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리자가 만든 두 번째 영상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3일 동안의 관찰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수집한 모든 관찰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지하철 정시 운행률, 공공시설 청결도, 시민들의 질서 의식 등을 수치화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비교 분석이었어요. 서울과 모스크바의 인프라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결과 물리적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이는 운영 방식과 시민 의식에 있었어요. 문제는 돈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안나의 세 번째 영상은 실행 과정을 담았습니다. 우리 학교를 한국처럼 바꾸는 프로젝트였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학교에서 시도한 개선 사항들과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줄서기 시스템이었어요. 바닥에 간단한 표시만 했는데도 급식실과 복도에서의 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변화를 체감했고 더 많은 개선 사항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일주일 만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도시들이 도시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사람들은 더 나은 도시, 더 살기 좋은 공간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런던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17세 소녀들이 3일 만에 발견한 것을 우리는 왜 수십 년 동안 놓치고 있었을까? 파리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들이 말하는 시민 중심 사고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말이다. 뉴욕의 한 시민단체는 아예 이 영상들을 번역해서 시청 앞 시위에서 사용했습니다. 서울처럼 바꾸자라는 구호와 함께 더 나은 도시 서비스를 요구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자신도 이 영상들을 보고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객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이 영상들을 공식적으로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관광 홍보가 아니라 도시 운영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했어요. 6개월 후, 이 이야기는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3일간의 도시 관찰이라는 형태로 자신들의 도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 인도의 뉴델리,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모든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화려한 인프라보다는 기본적인 시스템의 작동에 주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테리나는 1년 후 TED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녀의 강연 제목은 3일이면 충분하다, 10대가 발견한 도시의 비밀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기본에 충실한 것,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려는 의지였어요. 그녀의 강연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시청됐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이야기의 파급력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홍보하는 효과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다시 보게 만들었거든요.
영국의 한 지방정부는 서울 스탠더드라는 새로운 도시 서비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한 정보 공개, 24시간 접근 가능한 기본 서비스 등이 포함됐어요. 독일의 한 도시에서는 3데이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3일 동안 도시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실용적인 아이디어는 실제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단순했습니다. 러시아 상류층 가정의 17세 소녀 14명이 3일 동안 서울을 관찰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감탄한 것은 K-팝이나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라 일상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정시에 와서 질서정연하게 탈 수 있다는 것, 새벽에도 안전하게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리자는 2년 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미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현재를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감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3일이면 정말 충분했습니다. 도시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화려한 설명보다 직접적인 체험이 훨씬 빨랐어요. 그리고 그 체험이 전 세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도시는 이렇게 될 수 없을까? 이 질문이 바로 전 세계가 이 이야기에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였거든요. 14명의 러시아 소녀들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3일간의 관찰과 바꾸려는 의지뿐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